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순방 중 올린 SNS와 같은 것들이 뉴박 세력들에겐 공격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는데 왼쪽은 다 죽이는 느낌으로 가요. 죽인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조국혁신당 또는 다른 개혁 진보 정당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쪽은 전혀 포용하지 않고 네. 왜 오른쪽에서만 자꾸 데려다 오지? 그리고 오른쪽에 데려온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요게 하나 있다고 봐요. 일단 첫 그렇죠. 번째로는 정당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떠오르는 건 뭐가 있냐면,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점을. 처음에 지난 2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정당들과의 뭔가 통합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 지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격화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열받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하나 놓고 보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뭔가 통합과 포용을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노력이 없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요 부분 하나. 근데 이거를 지금 아예 없었던 걸로 가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이루어지는 문주탈레위에 대한 공격 그렇죠. 또는 겸손, 매블쇼 등등에 대한 공격, 같이 여태까지 큰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 대한 엄청난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왔냐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언론사도 모두 이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때, 대선 후보 당시 때나 경기도 지사 당시 때 받은 그 공격에 대한 네. 마음이 남아있다. 음. 그때 받은 상처가 크게 남아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한다. 네. 라고 이야기가 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 또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한 것들이 투영된 게 아닐까?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는 왜? 저는 이게 친노계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봤는데, 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유시민 작가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다툼이 심했었다. 그런 소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기 뭐야,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나 싫어해, 되게 싫어해라고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 들은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누군가 전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잘 됐다. 그러니까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반대로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얘기하면은 매블쇼 최욱 MC가 왜 이쪽으로 편을 들어주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높은 권력의 의지의 투영이라고 보는데, 김민석 총리가 네. 김현 의원이랑 문자한 거 중에 뭐 강남 책팔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강남 지식인.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입증을 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 소문을 사실로 믿게끔 된 경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게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못되었다. 예. 특히나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치구도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얘네들 정권 잡으니까 하는 게 지들끼리 저러고 있다라고 볼 것이다. 아마 자리 나눠 먹기로 네. 볼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비판을 엄청 세게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봐요. 첫 번째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일부 상처를 받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건 사람 마음이니까 알 네.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에는 네, 그거보다는 지금의 메시지도 뭐예요? 5,200만의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처는 있지만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이지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그동안의 복수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걸 누군가 알겠죠. 예.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싫어. 공격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대통령이 원래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안갚음이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싸움이 나죠.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할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 관점에서 하나 보고 나중에 공소 취소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를 또 한번 할 텐데 그 관점에서 또 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가정을 바꿔보는 거예요. 맞다고 쳐요. 맞다고 쳐요. 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혹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국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러면은 나는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은 이렇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줘서 국정을 잘 끌어줘서 진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해달라 그랬지 그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건 저희 속마음이죠.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토하고 실망하고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떠올렸던 게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서가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네. 서운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계속해서 소통하고 전달하고 예. 대통령님 또는 그분에 계신 고위 관계자분들 저희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러한 점은 이렇게 바뀌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 있는 대화로 하지 않으면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러려고 뽑아줬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 서로? 그렇죠. 그 싸움밖에 안 메시지가 나죠. 네, 그렇죠.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아주 좋은 시각이죠. 네,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우 기자님이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우려를 많이 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X의 여당의 신념 면허보다 책임 면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한간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그건 해석이니까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뭐 그런 것으로 뭐 막스 베버의 뭐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뭐 인사 혹은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곡해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그 큰 뜻을 오히려 이렇게 좁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건 뭐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큰 틀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지도부가 2번의 교체가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가 2번 있습니다. 이번 8.17 전당대회가 있고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 28년도에 또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2번의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내 토론을 전개하고 당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 전반으로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 대표님께서 그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형사법 개정 결론을 전당대회 이전까지 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스케줄상 10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법 개정안을 그때까지 그 전에 통과가 돼서 아마 그때가 발효가 돼야 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하게 결론을 좀 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논의해야 될 주체인 법사위 구성이, 상임위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될지는 이제 원구성이 종료되어야 어느 정도 타임 스케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정부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그동안 줄곧 소신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 일관된 본인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4일 정도에 이제 최고위에서 전준위 구성 의결 같은 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님이 만약에 연임에 도전하실 경우에 사퇴 시점은 6월 24일 정도까지로 보면 될지요? 일단은 그건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례가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실 때 전준위 구성 전에 구성입니다. 설치와 구성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전준위 구성을 전부 다 완료한 상태에서 당무위로 보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설치를 의결하고 구성에 대한 권한은 최고위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뭐 어쨌든 그때 전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전례를 뭐 따르겠죠. 근데 뭐 출마 여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직접 여쭤보십시오. 김민석, 페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 다수 눌려 X로 소통한다. 얼마 전부터 제 페이스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가 다수 눌려지는 등 비정상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았지만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합니다. 다른 플랫폼 X,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좋아요 눌렀다가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근데 그 순간 캡처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좋아요면 좋아요가 눌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좋아요를 눌렀다가 화들짝 하고 바로 좋아요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계정을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관리했었는데 그 딸이 친낙계들 뭐 하고 막 이런 거에 좋아요 누르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눌렀네 뭐. 아이고 진짜 한심하죠. 자, 이렇게 누가 들어도 거짓말로 들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환이 되죠. 과로로 감기가 와 평소보다 일찍 10시쯤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계엄 소식이 국회로 뛰어왔습니다. 본회의장에 도착하니 계엄 해제 의결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박선원이 김어준에게 계엄 당시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박선원 보좌관이 12월 3일 9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전사가 이상하다. 동향이 이상하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특임대가 훈련을 안 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박선원 보좌관. 여기라는 박선원 보좌관도 국정원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관이 또 어떤 보고를 하냐? 잠을 자지 않는다. 9시니까 취침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그러면서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고 나서 그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해요. 박선원에게 박선원 보좌관이 계엄 징후가 뚜렷하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보고를 해요. 근데 박선원은요. 이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지금 이 야밤에 이런 짓을 한다는데, 자, 박선원은 본인의 보좌관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았고요. 이 보고를 김민석 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민석은요. 박선원의 계엄 징후 보고를 받고 감기 기운이야. 감기약 먹고 잠을 잤다. 말이 됩니까? 박선원도요.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김민석을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김민석은 이현주와 주고받은 미략 타격 소재, 이 문자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김민석과 이현주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고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조털레유를 외치면서 악마화하고 있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도 자신이 안 눌렀다. 당당하게 말하죠. 김민석이 한 말이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의심되는 상황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민석에게 줄 서 있는 친석계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민석이 이낙연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 서울시장 선거 망친 것들, 유시민, 김어준의 겸손 공장, 체육의 매불쇼, 2, 3번에 출연한 패널 등 조국 혁신당 의원들 문조털레유, 김민석이 좋아요를 눌렀어.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체육 공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시민, 김어준 공격은 원래 됐었던 거고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체육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김민석의 뒷공작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증거들 있잖아요. 강득구의 페북글이라든지 그리고 미략 타격 소재 문자라든지 조국을 공격하자라는 문자라든지 유시민 뒷담 까던 문자라든지 나온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김민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사는 누군가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김민석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저를 고발했어요.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냥 시민인지 아니면 김민석과 관련 있는 조직의 일원인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고발을 단순히 대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무고죄로 반격할 거예요. 역공할 겁니다. 단순 대응만 하면요.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입틀막 고발, 김민석에 대한 입틀막 고발 이게 난무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인이 누군지 고발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저는 이낙연에게 고소당했죠. 이낙연 신천지 연루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걸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이낙연이 직접 저를 고소했습니다. 싸웠고 3심 모두 무죄. 지금은 김민석. 뭐 총리급들하고만 싸워 나는. 총리급들이 나를 또 이렇게 자꾸 건드리지. 전직 총리가 말이죠. 근데 이번에 김민석 관련된 건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이 고발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단순히 저들의 고발에 대해서 나의 죄 없음을 대응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을 겁니다. 역공할 거예요. 무고죄로 역공할 겁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치인은 위험합니다. 우린 한 정치인의 탐욕스러움, 이거를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더 깐깐하게 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닉슨이 무너진 이유가요, 불법 도청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정치인의 거짓말은요, 그 자체로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걸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때 김용남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에도 김용남 옹호하는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이겁니까? 어머니가 간장 행상했다. 거짓말이라며요. 차명 운영 안 했다며요. 근데 본인이 차명 운영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게 거짓말인 게 걸리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박선원에게 계엄 징후를 보고를 받고도 감기약을 먹고 아우 머리야 잠들 수 있었던 이 김민석의 호연지기,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석이 감기약 먹고 잤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라고 의심하지 않는, 지금도 김민석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줄을 서 있는 이 박선원의 포용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이 김민석의 기계, 김민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 전쟁이에요. 민주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게 있어요. 국힘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민주당이 개판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민주당이 개판이면 국힘이 이깁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야. 그래도 뽑힙니다. 민주당이 개판치면 국힘이 이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재선거 하라고 난리예요. 장동혁도 재선거 하잡니다. 자, 여러분, 서울 재선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질 겁니다. 구청장 바뀔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럼 우리가 다시 뭉쳐가지고 오세훈 안 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민주시민들한테 정원호는 이미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민주시민들이요, 오세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정원호 다시 찍을까요? 재선거하면? 아니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 후보로 나왔으면 우리가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잖아요. 물론 정원호가 이낙연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후보냐 그렇지 않으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선거 하면요, 구청장도 바뀔 수 있고 더 크게 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원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세훈에게 패배한 순간 민주 시민들은 정원호를 서울시장감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재선거하면 더 크게 질 거예요. 지금 재선거하자는 논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재선거 하자면 해야지 뭐. 선관위가 저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하필 오세훈이 많이 앞서는 지역에 저렇게 했을까? 오세훈이 질 줄 알고 노태하게 작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근데 오세훈이 이겨버렸으니까 꼬인 거지 뭐. 오세훈이 지는 판이었잖아요,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송파 쪽 오세훈 표가 많이 나오는 쪽에다가 장난질을 쳐서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오세훈이 이겼네. 그런데 재선거를 하자는 젊은 애들은 이게 좀 오세훈이 이겼는데 재선거하면 이게 돼? 근데 젊은 애들도 재선거 하자고 참정권 침해다, 그 논리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도 시위에 막 나왔는데 아니 모스탄이 나오고 전환길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닌데? 선관위를 그렇게 한 게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애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법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것이냐. 굉장히 더 큰 격차로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만큼요. 우리가 분열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져요. 국힘은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집니다. 추경호도 되고 이진숙도 되고 한동훈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윤석열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겨우 이깁니다. 이번 선거로 확인한 거예요. 친석계와 뉴 이재명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시키지 못하면요, 정권 연장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패급이 나오는 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국힘 후보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진다. 그러면 저쪽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정권 연장이 안 되면 검찰 권력이 돌아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복구 불가로 망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의미는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요,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해요. 친석계 뉴 이재명 세력 민주당에서 축출시키려면요,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만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요, 1인 1표제 무력화시킬 거고요. 당원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탈당 러시가 이뤄질 거고요. 뉴 이재명 세력들은 기존 당원들이 탈당하는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퇴행적인 짓들을 할 겁니다. 더 많이 탈당하라고. 당원 가입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하십시오. 지금 당원 가입해서 1,000원씩 내면 전당대회 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1인 1표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당원 가입하시고 당원인분들 탈당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저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보고 있자고요. 투명합니다. 보여요.